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민주당의 의석 수로만으로도 표결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즉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만약 표결이 통과된다면 말이죠. 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국면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금요일이죠. 검찰에 또 소환을 받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겠다, 제발 오지 말라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변에 신신당부했다는데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통곡. 동아일보 1면에 안타까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5,100명이 넘었다. 이 지역, 터키 남부, 시리아 북부는 통곡의 땅이 됐다. 동아일보 제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요. 형제의 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구조대를 현지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5,172명. 그런데 실시간으로 계속 이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2차. 경향신문이 오늘 8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2차 함께 보시죠. 이재명 10일 2차 출석 밝힌 날. 그러니까 검찰에 가는 건 세 번째고 첫 번째는 성남FC, 두 번째는 대장동 등 의혹. 이번에는 그 대장동 등 의혹에 두 번째 출석하는 겁니다. 검찰이 백현동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대장동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수사팀 180여 명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원지검도 쌍방울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쌍방울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소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악수. 한국일보 4면 기사입니다. 나경원과 손잡은 김기현, 안철수의 상승세를 누를까? 두 사람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삼고초려에 마음을 돌린 것 같다. 한국일보 분석하고 있습니다. 친윤계의 십자 포화에 당권 도전을 포기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찾아간 김기현 의원. 결국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지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썩 흔쾌한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극적 지지가 얼마나 김기현 의원에게 상승세가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3+1. 합치면 4죠.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핵심 과제로 4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공장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다. 3+1 개혁하겠다. 노동, 교육, 연금에 정부도 개혁하겠다라고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오랜 친구지기이기도 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입니다.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도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의 스타 국회의원 전주혜 의원,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또 갑니다. 세 번째 불려갑니다. 대장동 건으로는 두 번째 불려갑니다. 쌍방울 건으로는? 이라는 의문이 남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혼자. 검찰 백현동 정조준. 이재명 대표의 2차 소환. 오는 10일 금요일 오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석하는 시간과 날짜를 두고 신경전이 사뭇 치열합니다. 함께 보시죠. 모레죠. 오전 11시에 검찰 출석할 예정인데 지난달 28일에 한번 갔죠. 대장동 의혹으로. 이번엔 두 번째. 지난번에는 주말에 갔고 이번에도 주말에 가겠다 했지만 검찰과 조율 끝에 금요일로 결정됐어요. 검찰 수사할 게 많으니 9시 30분에 나오시라. 이재명 대표 측 당 일정 고려해 11시에 가겠다. 지난번부터 언제 가니 많이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왜 주말에 가겠다는 사람을 굳이 평일에 부르냐라는 겁니다. 평일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당대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평일날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무 때문에 주말에 간다 실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휴일 출석을 고집하는 이유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무 때문이라는 말에는 안타깝지만 실소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는 셀프 방탄 업무 말고는 달리 찾기 어렵습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갑질일 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야 여기에 언제 가냐, 몇 시에 가냐를 두고도 신경전인데 이 속내를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니 뭐 언제 가든 몇 시에 가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자존심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종의 뭐 삿바 싸움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오히려 뭐 언론이 너무 삿바 싸움처럼 몰아가는 건 아닌가. 원래 조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의견이 다를 때 하는 게 조율이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네. 검찰 측에서도 네.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냥 그 주말에 가겠다고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를 했던 부분도 좀 이재명 대표 측의 억측이 좀 있고요. 그렇다면 금요일 날 11시쯤 간다 그러면 당무가 있기도 하고 당대표니까 자연스럽게 검찰이 그걸 받아주는 것도 뭐 늦게 가면 늦게 가는 만큼 수사를 밤늦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9시 반에 나와라 11시에 나와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검찰도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혼자 가겠다는 게 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요? 검찰에 좀 협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너무 버틸 수 없고 혹은 너무 세몰이하는 이미지도 방탄 이미지가 쓰여져서 이제는 마음속으로 솔직히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신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9시 반에 가겠다, 11시에 가겠다. 물론 조율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간 큰 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간 큰 피의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가는 시점을 정말 검찰이라고 조율을 한다고 하면 50대 50 정도로 그렇게 조율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은데 내가 결정하고 검찰은 그냥 따라라.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물론 제1야당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로 또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모든 수사를 다 정치적인 수사다, 보복 수사다, 지금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나가겠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너무 좀 그 평소에 그 외치던 그런 국민 어떤 평등한 국민과의 동등한 뭐 이러한 지위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어떤 특혜를 받겠다. 그렇게 좀 보여질 가능성이 크고요. 11시에 사실 출석을 하면 효율적인 수사가 좀 맞추기가 어렵죠. 그날도 지난 1월 28일에 출석했을 때도 조사를 다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11시에 나가서 좀 조사받다가 뭐 점심 먹고 언제서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나간다고 하면 저는 뭐 늦어도 10시에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10시쯤 나가면 그 정도에는 좀 예. 나가야 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9시 반에 나와라. 싫다. 11시에 가겠다. 주말에 가겠다. 안 된다. 평일에 나와라.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실갱이가 상당합니다. 그 가운데 지난 성남FC 건으로 소환이 됐을 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수많은 지지자들이 성남지청 앞에 운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 소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지도부 의원들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금요일 11시 출석 결정에 검찰 측이 여전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검찰 입장 혹시 조금 수용을 하실까요? 뭘 반발하던가요? 시간이 9시 반에 출석을 해야 된다. 조금 길게 와라라고 이렇게 입장문을 좀 낸 것 같던데 네. 시간 변경할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이번 출석에는 지도부 의원님들 다 안 간다고 보시면 될까요? 제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혼자 다녀오게 도와달라. 민주당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 이번 검찰 수석 때는 혼자 다녀오겠다. 출석에 동행해 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갈등의 소재가 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의를 헤아려달라. 지지자 여러분 춥다. 이번에는 마음만 모아달라. 오지 마라. 혼자 가겠다라고 글까지 올렸습니다. 사실 지난번 2차 소환 때도 이재명 대표 측은 혼자 가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이모경 대변인은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이루어지자 오겠다는 의원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미묘한 답변을 남겨서 많은 의원들이 2차 소환 때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지 말라라고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영기 의원님, 네. 지난번 때는 정청래 의원이 바로 옆에 당대표 옆에 앉아 있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서리뻘 추운 바람에 오시는데 어떻게 자녀가 안 가냐라며 가야 된다라고 하고 지지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막 출석 체크까지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제발 혼자 다녀오게 도와달라는데 자 일단 전영기 의원님 네. 1, 2차 때는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개딸 지지자들이 만든 명부에 전용기 1차 동그라미, 2차 출석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은? 예, 저도 안 갈 것 같고 아마 많은 의원님들도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조정식 사무총장도 의총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 갔네 안 갔네 이 논란으로 사실 지지자들이 그 명부까지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고득점.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뭐 이야기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진짜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왔던 의원님들이 좀 섭섭한 내색을 좀 비쳤나 봐요. 아, 그래서 2차 때 아니 오지 말래서 나는 안 갔더니 나 X 쳐 있다. 이게 뭐냐. 섭섭하죠. 약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분열된 모습 보이지 말고 예. 대표가 진짜 혼자 나가고자 하는 의중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우리는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번 의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지난번 때 1차 때는 갔는데 2차 때 안 간 의원 중에서 지금 이제 3차 초안인데 혹시 속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오지 말라는 뜻인 줄 아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좀 웃으면서 아 진짜 따라오지 마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이번에는 야 진짜 오지 마라 이거 오면은 괜히 또 분란 일으킨다 진짜 오지 마라 하는데도 그거 따라간다면은 오히려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게 전용기 의원의 말에 힌트가 있네요. 이번은 진짜 오지 말라는 거다. 오면 오히려 이상해진다. 이번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러지 말아라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분간을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오지 말라라고 저는 읽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전용기 의원의 어떤 이 정무 감각 상당해졌군요. 이번은 진짜 오지 말란 거다. 이재명 대표의 진의는 진짜 오지 말란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걱정하는 것은 진짜 우리 당 의원들이 분열되고 네. 이렇게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분란이 생기는 것을 애초에 방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누가 갔네 안 갔네 이런 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혼자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대표 의중을 따르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지자들도 이번에 안 옵니까 그러면? 지지자들도 최대한 이제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미 좀 움직이고자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의원들만큼이라도 오지 말라라고 했으니 아마 지지자들도 오지 말아달라는 의중을 충분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약간 이제 법리적인 문제랑도 좀 섞여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제 가냐 안 가냐. 제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취재를 좀 해봤어요. 다는 아니고 몇 분.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둘 다 취재해봤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가신 분도 안 가신 분도. 간 분은 가긴 갔는데 언제까지 계속 가야 하냐? 본인이. 안 간 분은 이재명 대표가 또 계속 소환이 될 텐데 계속 안 가고 버티는 게 괜찮을지에 대한 그 말인즉슨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이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간 사람 안 간 사람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다 하고 있다는 건데 마침 그 쌍방울권도 아직 뭐 소환이 안 됐고 검찰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백현동 건도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어제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세 번째 검찰의 소환인데 앞으로 뭐 추가 혐의들을 봤을 때 더 소환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 90% 이상 될 것 같고 한 몇 번 더 소환될 걸로 보세요, 최소? 제가 봤을 때 미니멈 한 3세판은 더 소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세 번째인데 금요일 네네. 것까지 그거 말고 네네. 세 번 정도 더.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전용기 의원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이라고 하면 아주 이게 심경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 누구 어느 분을 존경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근데 내가 존경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존경했다라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갖다 싹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 대표가 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게 오지 말라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가? 그 독심술이 필요한데 그 독심술 같은 게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2차 때 안 가서 약간 좀 그랬다가 오늘 가는 분이 만약에 세 번째 가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차 때 제가 안 갔다라고 하면 예. 3차 때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2차 때 안 갔으니까. 예. 그런데 3차 때 딱 갔더니 아니 당신은 2차 때도 안 왔으면서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 되는 3차 거예요. 때 또 온다. 이상한 사람 되는 그럼 거예요. 완전 또 찍히는 거 아닐까. 예. 그렇다고 또 안 가기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처음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의자로 해가지고 검찰에 소환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이제 중립적이고 이제 중도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을 한 번은 봐주겠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도 아닌 평일에 가시는 거는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그야말로 이제 변호사 뭐 필요한 변호사나 아니면 필요한 뭐 비서나 뭐 대변인이나 요 정도로 컴팩트하게 간소하게 가서 검찰 수사에 그 응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고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혼자 가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다라는 여러분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2차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뭐냐면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입니다. 옹벽 아파트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그 백현동.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A 부동산 개발 회사가 매입한 백현동 땅. 한 번에 4단계 상향 조정 특혜 제공 의혹이죠. 중앙지검, 성남시청과 A부동산 개발회사, 정진상 실장 등등 구치소 수용실까지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아 그래요? 정진상 실장이 구치소 수용실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검찰 영장에 이재명 정진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인데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정진상 실장을 배임 혐의로 적시한 까닭은 무엇이고 법리적으로 또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정진상 실장의 구치소 수용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는 또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피의자를 적시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 불법적인 용도 변경에 의혹이 있는 이러한 특혜에 당연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뭐 그 당시에 또 정진상 실장이 그 성남시에서 또 그 결재 보고서에 또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이 이러한 용도 변경, 그러니까 4단계 좀 용도 변경을 한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용적률도 또 상향 두 차례에 걸쳐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당연히 공범으로 적시가 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죠. 김인섭 씨라는 분이 이 개발 회사에 영입이 된 다음에 그동안 그렇게 안 되던 용도 변경이 일사천리로 됐는데, 이분이 바로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선거를 할 때 그때 도왔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진상 고 실장의 뭐 이런 지금 뭐 수용하고 있는 이 구치소도 지금 압수수색 장소에 지금 적시가 돼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또 모든 것을 다 지금 또 밝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오고 가는 그런 뭐 문건이나 이런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치소까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모든 관련된 증거를 한 톨의 의혹 없이 그렇게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것까지 지금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진상 실장이 구치소 수용실까지 압수수색한 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뭐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사전 모의 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라는 전주혜 의원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전윤기 의원 어떻게 보세요? 대장동 소환 앞두고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는 거예요. 뭐 시간 끌기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더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는 검찰의 꼼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사건만큼은 진짜 오랜 시간 두고 있고 지금 오랜 시간 수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빨리 이 문제만이라도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장동 가지고 들어오고 성남FC 갖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백현동 또 가지고 들어오고 지금 뭐 또 새롭게 어저께 보도 난 거 보니까 또 새로운 그 안건들을 가지고 재수사를 요청을 검찰에 했다라는 거예요. 먼지털이로 보십니까? 먼지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잡아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쯤 되면 검찰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정확하게 기소시키거나 이렇게 잡아넣지 못하면 본인들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리하게 되지도 않는 것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먼지를 묻혀서라도 먼지를 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윤기 의원의 반박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 쌍방울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해드렸듯이 이화영 부지사 측이 북한 측에게 이재명 대표가 방북했을 때 평양 공항에 내려서 평양 기자회견 하게 해달라라고 북측 인사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했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진술,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평양 뮤지컬 공연을 추진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평양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엔 평양 뮤지컬, 어떤 내용일까요? 성남시장 때도 대북 사업, 평양 뮤지컬 추진했던 이재명.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뮤지컬 금강 1894 평양 공연을 추진했었다. 실제 공연 성사는 안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시장이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는
사실로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임명했죠. 스마트팜 지원 등 대북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즉 이건 이화영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 더 나아가 이재명 지사 차원의 대북 사업의 의지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팜 비용을 김성태가 쌍방울의 돈으로 대납을 해줬다면 그것이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겠느냐라는 일종의 반증적인 차원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검찰, 이 대표 오랫동안 대북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이화영이 자의적으로 추진했다는 변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의 대권 도전과 연관이 있었던 때다라는 시점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이화영 부지사도 김영주 의원께서 잘 아시니까 오랜 운동권의 김영주 의원께서는 선배셨으니까 평양 뮤지컬 검찰에서는 혹시 모를 이화영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대한 어떤 반박 내지 반증으로 평양 뮤지컬도 좀 보고 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 민주당 쪽에 자기의 꿈이 대선 후보 정도 되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평화적 또 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자기의 비전, 자기 사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을 때도 박원순 전 시장께서도 경평 축구, 서울과 평양 축구 교류라든지 또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 아닙니까? 그런 대북과 관련된 어떤 인도적 사업, 또 보건 사업, 문화체육계 교류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과거에도 관심이 있었다.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경기도 지역은 그런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너무 범죄와 연관시킨다는 건 좀 무리한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화면에도 금감 1894 나옵니다만 동학 농민혁명 중심으로 북한과 남한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민중운동, 민중혁명을 소재로 한 그 사진에 보니까 문성건 배우도 같이 있고 아마 그런 이제 뮤지컬 교류를 통해서 저러한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해찬 통일맞이 당시 사단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를 그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이해찬과 이화영 관계를 이미 성남 시절부터 생각했다는 것을 아마 검찰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는 상황이고, 예. 민화협, 남북 민화협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이화영 지사가 무리하게 북한 쪽에 혹은 쌍방울이 대납하게 된 것이 사실은 쟁점이 되는 문제다.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와 이 평양 뮤지컬 공연 추진은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네, 자, 이화영 부지사는요, 김성태가 북한에게 건넨 돈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김성태를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은 무관하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김성태가 북한에 돈 주는 것도 몰랐다. 나와 무관한 일이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태 전 회장, 다시 말해 북한에 돈을 준 사람은 검찰에서 무슨 소리냐. 그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맞고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를 위한 방북 비용 실비도 내가 대신 준 거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김성태와 검찰이 삼류 소설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쌍방울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쌍방울의 CFO는 과연 검찰에 어떤 진술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송명철이 호통쳤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최근 진술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의 송명철이 대북 사업 비용을 경기도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아서 조달 못하자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냐, 나가라 라고 한 그날 쌍방울의 CFO가 당시 이화영, 김성태가 두 사람이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
송명철에게 전달했고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법정에서군요.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성태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죠. 이건. 그리고 이화영 당사자의 주장도 아닙니다. 쌍방울의 CFO가 법원에서 증언을 한 거예요. 1월 17일 북한 송명철이 호통친 날 경기도가 무슨 낯짝으로 와 나가라. 그날 이화영, 김성태가 이야기를 나눈 걸 들었다. 경기도가 대납하기로. 그리고 그것도 북한 송명철에게 전달하자 분위기가 좋아졌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CFO가 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제3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쌍방울의 재무 책임자니까 회계 책임자니까 이분의 진술은 신빙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CFO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까지 하셨던 분이지만 지금의 스테이스터스는 지금의 포지션은 뭐냐면은 범죄 피고인이에요. 그다음에 그 CFO는 증인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증인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진술이 더 무게가 있는지는 뭐 생각해 보면 알 것 같고 500만 불의 용도가 중요한데 경기도가 스마트팜을 추진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스마트팜의 그 비용이 500만 불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쌍방울이 200만 불, 300만 불 해가지고 500만 불 보낸 것도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김성태 회장은요 사람들이 뭐 조폭 그렇게 놀리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김성태 회장은 조폭의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사업가예요. 어떤 사업가냐면 저 같으면 그 엄두도 못 낼 북한에다가 돈을 500만 불을 주면서 뭘 받아냈느냐. 영수증을 받아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수증까지 받아낼 생각을 했을까? 그다음에 북한이 김성태 회장이라고 한 사람이 500만 불 줬으니까 영수증 써달라고 했는데 영수증을 갖다가 써줄 정도로 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영수증에 만약에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다라고 딱 쓰여져 있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설령 그냥 500만 불 잘 받았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도 정황상 이건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 맞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의 혐의를 갖다가 부인한다고 해도 그거는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된 그 피고인이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고 예. 이화영 부지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뭐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본인의 죄만 더 쌓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전주혜 의원님. 두 가지 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방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본인이 이게 대북 송금이 돼버리면은 또 기소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화영 부지사와 지금 또 그것이 그 수사의 칼끝이 또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스마트팜이랄지 뭐 이러한 대북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대북 송금이 사실로 돼서 이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추가 기소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부인하고 본다. 예. 일단 모르쇠로 한다. 이게 저는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사실 재판에서는 말보다는 자료, 문서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더 신빙성 높게 그 판사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5월과 11월에 나왔던 그 경기도 지사의 그 북한에 보낸 자필 뭐 편지랄지 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19년 5월에 보냈던 것에 뭐 스마트팜 뭐 이런 거 관련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11월에 또 나를 이재명 당시 지사를 포함한 이러한 대북 경제사절단을 초청을 북한에서 해달라 이러한 공문이 갔던 이런 두 가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이것은 뭔가 그 500만 달러를 결국은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인 문서가 나중에 예. 작성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그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자,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제 유불리를 따진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민규 의원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거짓이다.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지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라는 반박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쌍방울의 CFO는 사실은 본인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김성태 전 회장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본인의 죄를 감하기 위해서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있을 텐데 이 CFO의 이 진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북 송금을 했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것은 불법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은 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김성태와 쌍방울은 같은 입장이다. 뭐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대북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이 필요한 건데 그 명분으로서 사용한 것이 경기도에서 내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준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내줬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는 나중에 우리한테 이권을 달라라는 쪽으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쌍방울이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대북 사업권이었던 것이고 사실 희귀 광물들을 본인들이 독점해서 계약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대북에는 어떻게 한 방식으로든 돈을 줘서 나중에 어떠한 평화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본인들의 사업의 이권을 얻었어야 됐는데 그의 하나에 대한 명분으로서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대납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내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 관련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사건을 보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은 김성태 전 회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쌍방울의 돈이 필요 없다. 경기도는 북한과 경기도와의 사업에 쌍방울의 돈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라고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자기가 뒷돈을 준 거지 시킨 적도 부탁한 적도 대납한 적도 없다라는 게 이화영, 이재명 두 분의 충분히 본인이 어떤 그 도의회에서 예산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저기에 가지 않거나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쌍방울로 하여금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제 김영주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수화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국회가 사실 매우 뜨거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장관 탄핵 국면이 오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주도로 야 3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에 오늘 들어갑니다. 이미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우리가 봤듯 헌재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 정치적인 의미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 탄핵은 정치적인 의미의 탄핵 표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 과연 어떻게 될까? 예상대로 탄핵 표결은 통과될 걸로 전망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시작 전 이상민 장관 탄핵안 무기명 투표 진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시 가결인데 민주당만으로도 의석수가 넘죠. 탄핵안 야 3당 의원 176명 발의, 27명 이타표 나올 시 부결된다고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적어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지난 주말 의원 전원에 전화 돌렸습니다. 어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습니다. 8월 본회의 참석 여부 회신해달라, 불참할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달라라고 막판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선 탄핵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즉시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재의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요.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및 직무 정지 국면이 됩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제 대정부 질문에도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 통과를 자신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들어보시죠. 그동안 행안부 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 장면이 상당히 지금 논란인데 정청래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 통과를 자신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드려요. 기분이 좋냐 안 좋냐? 72시간 후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할 거냐?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질문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참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죠. 뭐 기분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뭐 그래서 물론 뭐 그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민해서 어쨌든 합의에 이루어서 탄핵안이 176명 의원 발의로 한다는 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인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하고 해서 탄핵안 가결하기 전에 장관 교체해라 이런 논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뭐 헌재가 결정될 때까지 행안부 장관이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건 정치적 의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가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장관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위세이지. 아무리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코멘트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한 논의를 이미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왜? 국민들이 원하는 게 행안부 장관 교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또한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폭풍에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이라도 이진복 전무수석이나 국회를 통해서 가결되기 전까지의 여당과 대통령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의 이 돌직구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에게 비판하고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을 왜 지우지 않느냐라는 비판 말씀이고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정치적인 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큰데 정청래 의원 지도부잖아요. 이렇게 조롱하듯 놀리듯 탄핵 국면을 처리해서야 되겠냐라는 비판의 말씀인데 전용기 의원님, 네. 이탈표는 없겠죠 오늘? 뭐 이탈표는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탈표는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방금 김영주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사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계속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교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파면을 요구를 했었고 교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이상민 장관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상민 장관은 문제가 없다, 큰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태원 참사가 100일이 지난 이후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유불리보다는 진짜 정치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공표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다. 예,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보면 그때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제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올바른 정책을 내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임의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 당시에 엄청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우리 유가족들과 아픔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는 정도만이라도 이상민 장관이 보였더라면 지금 이렇게 탄핵 국면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내 잘못이 없어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질문에도 나는 그때 당시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탄핵 국면까지 왔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다. 이번 탄핵 표결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군요. 저는 전재 의원님, 제가 질문 드릴 텐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예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전용기 의원이 밝힌
탄핵 추진의 정치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 보도해드렸는데 사실은 최고위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 탄핵 국면을 대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궁금증이 있는데 72시간 뒤면 집에 가실 텐데 기분이 어떠냐, 집에 가서 뭐 할 거냐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질문과 이런 모습이 과연 이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본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조금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72시간 이내에 가결을 뭐 자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결을 전제로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게 법적 책임과 이제 정치적 책임은 다르죠, 이것은. 그래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저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이 그런데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건 저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을 그만두라고 해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또 일방 처리를 했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행 처리를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상민 장관이 그만두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이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돼야지 탄핵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부족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까지는 아닙니다. 국민 정서에 위반했다, 아니면은 어떠한 그런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만두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마치 어떠한 그런 그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것처럼 이게 법적인 책임을 이렇게 지우는 이러한 형국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것 또한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죠. 뭐 이러한 모양새를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재판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사형? 아니면 뭐 무기징역? 사실 이 정도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러한 증거나 아니면 법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심정적으로는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물러나서 내가 밀어붙여서 결국은 탄핵까지 몰고 가겠다는 것은 정말 의회 독재, 169석의 의회 독재라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이 탄핵이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만 봐준다면 저는 100% 저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올 것이다.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탄핵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민주당에게 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걱정이 나왔습니다. 동명의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훗날 기각이 됐다, 이럴 때는 친명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동참한 정의당이나 각종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것과 해임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을 표결시켜서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서 헌재까지 가는 것은 명백히 이제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이야기들 많은 출연자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적절하냐의 논란이 여야 사이에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앞으로도 충분히 할 테니까, 만약에 이게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이 말인즉슨 민주당이 주도로 벌여온 이 탄핵 국면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후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이상민 장관은 땡큐죠.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판례도 보지를 않고 찾아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판례 제가 찾아보니까 정치적 무능력, 정책적 결정을 잘못했거나 그다음에 불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했다고 해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 경우에만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탄핵이 안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족들이 요구하니까 탄핵을 소추하고 의결을 갖다 하겠다. 그런데 판례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헌법재판관이 9분이 계신데 탄핵소추가 그 의결이 탄핵소추가 그 탄핵이 결정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명만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하면 이건 탄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그 설거지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 설거지를 갖다가 했는데 제가 똥손이어가지고 그릇을 깼는데 그 그릇이 공교롭게 우리 집사람이 아끼던 그릇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제 선물도 사주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당신은 뭐 이것도 깨고 저것도 깨고 거기에다 심지어 뭐 당신 뭐 인간성까지 막 이런 이야기를 딱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는 이제 내 책임은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뭐 선물 안 사줘도 되고 내가 뭐 안 해줘도 되고 어긋난다. 나는 답변이. 책임질 거 다 졌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주의원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다르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탄핵까지 딱 그 소추까지 돼가지고 온갖 망신을 갖다가 당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제 생각에는 이상민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완전하게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 뭐 집에 갔다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상민 장관은 잠깐 집에서 뭐 한 달인지 2달인지 몇 달 동안 쉬다가 그러다가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주구장창 행안부 장관 본인이 하시고 싶을 때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마련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후과는 민주당이 그대로 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육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사실 나흘 전이었던가요? 민주당 의총 때 이런 우려, 당내에 이상민 의원 같은 정육진 변호사의 의견 같은 우려 때문에 탄핵, 당론 채택이 불발됐었잖아요. 자, 만약에 탄핵이 헌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기각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기? 뭐 만약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헌재 판결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저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법적인 책임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재에서도 인용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멀쩡한 사람들이 159명이 지금 길을 걷다가 명을 달려야 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부 장관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책임 아니라고 우기니까 지금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국정조사 때도 일부적으로 나왔어요. 행안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중대본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매뉴얼대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매뉴얼은 본인이 지휘권이 없었다라고 변명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고 이것은 현재에서도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게끔 하는 문제로서 저희는 탄핵 소추를 한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처음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법적인 책임 그리고 국정조사에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탄핵 국면까지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다 지셔야 되는 것이고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 교체 요구에 응해 주셨더라면 이 정도 문제까지는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가벼운 또 법 위반을 했다고 100% 탄핵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면에 이를 정도의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만 봐도 이제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기소가 일부 됐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이 그 정도의 큰 잘못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됐어야죠. 이상민 장관이 직무유기나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아니면은 업무상 뭐 과실치사랄지. 그런데 지금 조사도 안 받고 소환 처리도 안 되고 기소 지금 이런 단계까지 안 이뤘거든요. 그런 걸 뭐냐면 그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으면 일단 수사를 받았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까지 갈 정도의 이러한 체계적인 지금 법률적인 위반이나 형법적인 위반 사실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저는 진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헌정사상 초유로 법관 탄핵을 결국 그것도 숫자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됐어요.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 안 졌죠. 탄핵을 당한 사람은 평생 이 불명예의 명예를 가지고 갑니다. 지금 그 명예를 받은 이 법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정말 그때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가결했던 이 민주당이 이번에도 또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사상 초유의 탄핵안을 또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을 하고 이게 또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헌정사의 불행한 흑역사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도를 한 의원은 저는 100%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턴에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법관은 헌재에서 이야기했죠. 불법은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 안 된다 해서 각하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상민 장관이 형사적 책임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소하고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되게 반대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상민 장관이 저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질문도 전부 다 변명에 일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똑같이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다 아무런 형사 소송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다 떠났고요. 그 최말단에 있던 당장에 그 수사를 진행했고 본인들이 배를 몰고 나갔던 현장직들만 전부 다 자기 책임을 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 형사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이번도 똑같다고 봅니다. 소방서장 입건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 입건했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에는 꼬리자기식으로 이 사람들은 형사적인 책임을 질 건데 장관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뭐 본인의 직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 절대 안 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통탄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됐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두둔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해임 건의안 올리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기속적으로 이 사람 해임해야 되고 교체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모두 다 지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겁니다. 절대 남발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저희가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준비해왔는데 두 분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치열했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 발언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두 분 양당 의원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자, 과연 오늘 국회에서 탄핵 표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실 그보다도 더 궁금한 건 헌재가 이걸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할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상당히 저는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할 텐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국면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김기현 나와 악수 복잡해진 아내 속내. 일단 여론조사 준비됐습니다. 최신 여론조사는 지표가 어떨지 바로 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김기현 의원이 45.3%, 안철수 의원이 30.4%, 천하람 변호사가 9.4%, 황교안 전 대표가 7.0, 조경태 2.3, 윤상현 2.0의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권 지지층을 상대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김기현 45.3, 안철수 30.4입니다. 양자 대결, 가상 대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양자 가상 대결 결과 김기현 의원이 52.6%, 안철수 의원이 39.3%로 김기현 의원의 우세가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의원이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김기현, 안철수, 박빙세 와중에 안철수 의원의 약진이 상당히 두드러졌는데 이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강한 십자 포화를 퍼붓고 난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김기현 의원의 우세가 조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가족 휴가까지 쫓아가서 나경원 전 의원을 붙잡았죠. 나 전 의원의 선택은 김기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한 선택인 건지 몸과 마음을 다한 선택인 건지를 두고서는 다소 분석이 엇갈립니다. 그 장면 보시죠. 분열의 전당대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당에 대한 애당심,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만남은 사실상 나 대표님께서 김기현 대표님께 지지를 이번 전당대회 때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실까요?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전주현 의원님 또 국회 일정 때문에 먼저 이석했고 김연아 의원님.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두 분 다? 특히 나경원 전 원내대표 네. 표정이 굉장히 밝고 뭐랄까 다정한 분이잖아요. 표정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아니 근데 반대로 저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 장면에서 나경원 대표가 빵긋빵긋 웃어요. 아니 안 웃더라도 네. 표정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뭐 저기서 웃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건 웃을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표정이십니까? 무표정 표정이십니까? 아니요. 나경원 원래 전 의원의 표정 굉장히 밝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싸울 때 보면 전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저 얼굴은 약간 더 결연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또 멘트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당이 분열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본인은 사실은 출마를 결심하는 것보다 불출마를 결심하는 게 더 어렵고 용기가 필요했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용기를 냈는데 지금 이 당 대표 선거가 얼마나 서로 막 치열하게 비방을 하고 가고 있는 난타전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어떤 그런 살신성인 이런 거에 대한 것으로는 너무나 참담한 현실이다. 저는 표정은 충분히 저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저렇게 같이 인터뷰를 한 게 도와준다는 얘기냐, 선거운동을 같이 해준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 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자꾸만 언론에서는 왜 그러면 지지한다라고 말을 안 했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저 정도 나와서 카메라 앞에 쓰셨으면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은 김기현 지금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같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사진 찍은 남진 선생님은 지지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질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의 지지를 선택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한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강한 윤핵관들에 대한 비판 발언, 친윤계 의원들을 향한 강한 비판 발언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 윤핵관이 문제다. 어떻게 보면 그 윤핵관,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부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승복한 사건 아닙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불출마 선택은. 그런데 왜 다시 이 친윤계가 지원하는 김기현 의원을 손을 잡죠?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택하는 거나 손을 잡는 거나 똑같죠. 목적은. 당 공천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마땅치 않고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한 불만이 있으나 어쨌든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면 또 대통령의 뜻이 김기현이라면 수용하겠다. 그런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냉철한 자기 계산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현재 안철수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아예 출마를 안 했지만 반윤 전선에 쓴다. 그러면 왜 출마를 안 해요? 본인이 반윤을 하고 말지.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큰 구심점 안에 윤 대통령 중심 안에
내가 속하고 싶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 전체의 이런 파당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딱 저런 정도의 표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비윤계는 더 나아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상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을 압박한 것이다 라고까지 비윤계는 추측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호 의원님,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 내용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많았습니다. 굉장히 초유의 연판장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친윤계가 그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을 주도한 것 아니냐, 나경원 의원에 향한 강한 비난,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친윤계와 다시 이제 손을 잡고 김기현 의원으로 맞닥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주 의원 이런 분석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윤계에서는 나 전 의원을 굴복시킨 거다. 네, 근데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의 손을 잡아준 것은 일명 말하는 윤핵관, 친윤계하고 손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불출마를 했던 그 명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것을 우리가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전대가 분열의 전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의 성공적인 전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마저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준 거지, 저는 저기서조차 본인이 친윤과 비윤을 갈라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각 후보들의 행위를 다 친윤과 비윤, 반윤의 이런 프레임으로 놓는 건데, 저는 저희가 자꾸만 그것을 얘기할수록 그 프레임에 갇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금 친윤, 반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지금 탄핵이 습관인지 버릇인지 DNA인지 체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이 정부의 발목을 아주 곳곳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당원의 모습, 당원의 마음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고, 중진 의원들 중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마음을 받아서 큰 결심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 중도 사퇴론이 자꾸 나오는데요.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갑자기 안철수 의원 사퇴론이 나와서 안철수 의원이 일축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세련되신 거죠. 저런 코멘트도 하고, 김기현 의원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본인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마음 그 속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은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 전선을 가지고 건드린단 말이죠. 민주당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사드 그런 얘기를 상당히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오래된 어떤 우리 선배 당원들이 보기에 안철수와의 접점이 없어지는, 멀어지는, 하여튼 그게 굉장히 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죠. 여론조사 상황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지키는 것 자체는 본인이 길게 승부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총선은 김기현 대표가 치르더라도 다음 대선의 경우에는 현재의 어떤 윤석열 정부가 거의 막판에 갔을 때 대선을 치른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과 공격을 겪어내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많은 참아가면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친윤계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는 갈 데가 없었죠. 보수 진보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편의대로 계속 연대를 해 나가시는 그런 분인데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안철수 후보 입장은 그분은 어느 당에 가더라도 겉돌았잖아요. 늘 그랬잖아요. 우리 당하고는 결이 좀 다르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비전 발표가 있었어요. 다른 후보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윤상현, 내가 원팀 이끌 적임자. 조경태, 한국의 링컨이 되겠다. 천하람, 대통령 공천 불기입, 공천 자격고사 의무하겠다. 황교안, 보수가치 분명한 자유민주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각각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당비를 매달 300만 원 내는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냐. 당무 개입 아니다라고 반박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비 200만 원 가까이 내는 당대표는 맨날 뒤에서 총질하던 사람들 지금 당비 300만 원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러는 건 장난하자는 거냐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비 200만 원 냈었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당대표 아마 그 직책 당비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데 그게 200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200만 원 당비 내고 그 이상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런 논란은 800만 원치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에 대한 발언권이 저는 당비를 얼마 내느냐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왜 300만 원 냈는데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았던 반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당비는 얼마가 적당하다 보죠? 1,000원 이상을 내면 다 책임당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당직을 맡게 될 경우에는 직책당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판과 다르게 친윤이냐 아니면 뭐 비윤이냐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의 세력이랄까요?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위시로 한 뭐 몇 명의 최고위와 몇 명의 당대표 후보들이에요. 여론조사상에서 아까 보긴 했지만 뭐 잘 나오는 여론조사 있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안 나오는 여론조사 있어요. 이준석 세력 당내에 있습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대표를 했었죠. 그리고 분명히 20대 청년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참 명예롭지 못하게 당대표를 그만뒀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에 당대표가 되면서 비빔밥 이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섞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비전으로 갖고 나아가야지에 대한 도전은 정치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 지금 참여를 해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당대표 후보와 또 최고위원 후보를 통해서 뒤에서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비빔밥 이론 아니면 당의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도전이면 저는 기꺼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박 또는 반발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부 분열을 더 촉진시킨 거라고 하면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했던 그 변화의 시도마저도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현명한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이런 전당대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서울대가 징계 논의에 착수한다라고 하자 조국 전 장관 측이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서울대에 요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심 유죄 판결, 조국 전 장관 징계 논의 착수하겠다 서울대가 밝혔는데 서울대 관계자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시점에 논의하겠다. 판결 의문이 너무 많다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등등등 징계 회부할 사유는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이 그러자 서울대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징계 사유 중 딸 장학금 수수 관련 혐의만 유죄다. 근데 어떻게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만 유죄입니까?
예? 항소할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해 최종 판단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조국 장관 측이 보이는 태도는 1심 재판부가 일갈한 내용 중에서 본인의 죄에 눈을 감고 있다.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 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지금 징계 회부된 사유에서 딸 장학금 부분만 유죄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 더 나아가 전 더 많이 틀린 말이라고 보는데 장학금만 유죄다. 그것만으로도 징계 사유예요. 그런데 어디 장학금만 유죄였습니까? 징계 사유에 회부되지 않더라도 국립대 교수로서 입시 비리에 이렇게 가담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변호인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사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니까 오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변호사를 탓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고 거기에다가 전공이 형법이었어요. 차라리 뭐 민법이나 상법이라면 말도 안 하겠는데 본인이 형법 교수인데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저런 실력으로 서울법대 학생들을 갖다 가르쳤는지 의문이 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어떻게 일가를 갖다가 했냐면 자신의 죄를 그냥 그 눈 감았다라는 식에 넘어서 가지고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켰다라는 말까지 했단 말이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요. 그 공무원이 기소만 돼도 직위 해제가 돼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게 확정이 아니고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1심 재판이 끌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징계하지 않았다. 이거는 진짜 서울대에 아주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고등법원, 대법원 이제 재판 질질 끌면 그러다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정년퇴직까지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정년퇴직한 다음에 이제 뭐 퇴직했으니까 징계 안 한다. 이럴 겁니까? 좀 상식적인 그러한 결정을 빨리 서울대에서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국 교수 측에서도 만약에 징계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불복하는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어도 권리니까 징계를 할지 말지 논의하는 것 자체를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수사는 공정하지 않다. 유죄가 나왔다고 수사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조국 사태라고 책임을 조국 전 장관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도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 남동부 시리아 북부에서 강한 강진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현재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vet, şu an Kaz'da arama kurtarma çalışmalarına doğru giderken 2 defa yüksek şiddette bir artçı sarsıntı meydana geldi ve hemen sol tarafımda gördüğünüz bina توفت وابنه عمره 4 سنين كمان توفى الله يرحمه. 12 عيلة ولا عيلة طلعت ولا عيلة كله تحت لحد الآن ما حد سجل عنا والله ما في بني آدم إجا يشوف هالعالم وين هي. يواش يواش Yüksek sesle! Yani 3 saat içerisinde herhangi bir tepki alamadım. Bilmiyorum yani insanın ağzı varmıyor. Fakat umutsuzum. Evlerimiz zarar gördü, evlerimize giremiyor. Durumlarımız da iyi değil. Sabahtan beri bir şey yiyip içmedik. Çoluğumuz çocuğumuzun aç yani. Nerede ha burada doğacak ha burada. Üşüyecek. Sabah 1-5 tane 3 tane tek. Gidecek yerimiz de yok, kalacak yerimiz de. 튀르키예 현지에는 우리 교민들도 많습니다. 유학생도 있고요. 교민들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몸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책상 밑에 있다가 그리고 바로 이제 정전되고
너무 추웠어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전화기가 아예 불통이니까 3-4개 중에 하나씩은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차도 다 막혀 있었고. 큰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이제 2층 이상은 못 올라가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우리의 형제국이다라며 역대 최대의 구호대,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튀르키예 1950년 공산 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한 형제국이다. 튀르키예를 돕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위로 전문 발송했고요. 정부는 군 수송기를 이용해 긴급구호단 11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단일 파견 최대 규모입니다.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모습도 보이고요.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제 터키라고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번에 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피해자가 벌써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관계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연관성을 갖고 있고 동질성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형제국이고 한국 전쟁 당시에도 상당히 튀르키예의 기여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월드컵에서의 어떤 3, 4위전 우리 튀르키예하고의 싸움 그 축구 경기도 아마 인상 깊게 봤을 텐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 지역이 내진 설계라든지 굉장히 취약한 규모이고 특히 시리아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래된 지역이라서 피해가 더 많을 것 같고 또 현지 날씨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갇혀 있는 분들 중에서 살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그런 어떤 빨리 구해내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뭐 7천 명 또 뭐 16,000명 이상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구호와 어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예전에 IT 대지진 때도 많은 성금들을 모아주셨는데 이번 튀르키예 강진에 대한 많은 인도적 손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지진의 희생자분들을 애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